1987년 군대에서도 쫓겨나게 된 제프리 다머는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할머니가 살고 있는 미러키, 같은 위스콘신주에 있는 지역입니다. 미러키로 이동을 했어요. 여기서 가장 많은 살인, 주로 다 이루어졌죠. 그래서 미러키의 살인마다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할머니의 집으로 들어가서 초콜릿 공장에 취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정착해서 살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렇게 할머니의 집에서 지내는 동안 2년 동안 살았었다 그래요. 밤마다 미러키 시내의 게이바와 술집을 드나들면서 주로 흑인과 동양계, 히스패닉계 남자들을 성적으로 유혹하거나 주수법이 이거예요. 누드 사진 모델 일을 제안하면서 자신의 방으로 끌어들였습니다. 할머니의 이 집에서 제프리 다머는요, 총 4명의 남자들을 상대로 마취제를 사용해 제압한 뒤에 목을 졸라 살해했고요. 시체를 자신만의 방법으로 가지고 논 뒤에 모두 자신의 욕실에서 토막을 냈고요. 일부는 보관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하실 바닥에 매장을 해서 범행 사실을 감췄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범행을 숨기던 제프리 다머의 범죄도요, 사실은 한 차례 드러날 뻔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88년 9월 25일이었습니다. 이날이 자신의 집 근처에서 만나게 된 사라반이라는 동양인 남자아이를 집으로 데려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라반에게 약을 탄 콜라를 마시게 했습니다. 정신을 잃은 사이에 사라반을 강간했죠. 하지만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번 범죄에서는 처음부터 사라반을 죽일 생각이 없었는지 술에 취한 상태라 실수를 했는지 이것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성폭행했던 사라반을 풀어줍니다. 집 밖으로 내보냈어요. 그렇게 약기운에 비틀거리면서 집으로 돌아온 사라반을 본 이 부모는요,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서 검사를 했고요. 13살밖에 안 된 아이의 몸에 성폭행당한 흔적과 약을 복용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라반의 부모가 제프리 다머를 경찰서에 신고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프리 다머가요, 합의하에 소년과 관계를 가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나이가 13살이라는 것도 몰랐다. 그리고 자신은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생긴 실수이다. 나는 치료받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영리한 진술을 통해서 경찰과 법원의 판사, 배심원들까지를 속이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범죄를 저지른 건 인정하는데 나에게 문제가 있다. 내 이 문제를 고치길 희망한다. 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신미약을 통해서 자신의 치료 의사도 있고 범행 사실을 인정한다. 정상 참작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경찰들은 더 이상의 조사를 하지 않았고요. 13살인 사라반의 성폭행 사건으로 제프리는 결국 1년 동안 낮 시간에는 보통처럼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지만 밤에는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해야 되는 판결을 받았고요. 동시에 5년의 집행유예도 받게 됩니다. 저지른 일에 비하면은 이게 상당히 약한 형량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제프리 다머가 결국 세계 최고의 연쇄 살인마가 되는 것에는요, 미국의 백인 우월주의가 본의 아니게 큰 도움이 되기도 했다는 거죠. 이유는 사라반이 동양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형량도 가벼웠고요.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만약에 피해자가 백인이었다면 제프리 다머의 연쇄살인은 여기서 끝나버렸을 거예요. 여기에 더 안타까운 점은요, 이 사건이 재판이 진행되던 도중에 제프리의 아버지는요, 자신의 아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기 전에는 풀어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의 편지를 법원에 여러 번 보냅니다. 하지만 그 편지를 법원에서는 전부 다 무시해버리기도 했어요. 오히려 그리고 감형이 돼버렸죠. 제프리 다머는 7개월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다시 할머니의 집에서 살게 됐지만 그 기간은 또 오래가지는 못했답니다. 할머니가 자기 친손자의 난잡한 사생활과 남자를 자꾸 바꿔가면서 집으로 데리고 오니까, 그리고 손자의 방과 지하실에서 올라오는 그 심각한 악취, 시체 썩는 냄새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손자의 알코올 중독 문제로 인해서 결국 제프리 다머를 이제 쫓아내게 됐어요. 자신의 친할머니의 집에서도 이제 살지 못하게 됐습니다. 제프리 다머는 1990년에요. 이제 자신만의 공간이자 앞으로 있게 될 사륙의 현장이 될 작은 아파트 하나를 마련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보시게 될 사진들은요, 제프리 다머의 살인 현장과 시체를 찍은 피해자들의 사진입니다. 실제 사진들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상당히 잔인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좀 이런 영상을 좀 보기 힘드신 분들은요, 장면을 좀 넘겨주시거나 아니면 화면에서 얼굴을 좀 멀리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까지의 범죄만 해도요, 제프리 다머가 사실 세계 최악의 살인마다라고 불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좀 그래도 잔인하긴 했지만 그나마 가족들이 범죄를 좀 제어해주는 역할을 간접적으로 해왔기 때문이었죠. 어떤 할머니의 존재나 어떤 아버지와 같이 살던 집, 어릴 때는 어머니와 동생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는 할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어요. 이제 자신에게 간섭할 사람이 하나 없이 완전하게 혼자가 되자 제프리 다머의 범죄 방식은요, 도를 넘어섰고요, 더 대담해졌습니다. 더 잔인한 형태의 살인을 비롯해서 전기 충격기나 드릴과 같은 잔인한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사진은 제프리 다머의 집안 사진이에요.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어떤 자신은 이걸 실험이라고 표현했어요. 자신만의 재미있는 실험들을 했다고 해요. 실험이라는 것은 주로 이런 식이었습니다. 목을 졸라서 살해를 하거나 시체를 강간한 후에 토막 낸 뒤 머리를 오븐에 넣고 굽거나 살아있는 사람의 경동맥을 찌른 후에 과다출혈로 죽어가는 과정을 지켜보기도 했고요. 배를 갈라서 장기를 꺼내 보관을 하거나 사람의 두개골에 구멍을 뚫어서 뇌에 염산을 주입해 뇌를 녹이는 이러한 등의 하나같이 비정상적이고요, 잔인한 실험들을 했었습니다. 가끔은 좀 시체들을요, 괴상한 포즈로 만들어 놓고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남겨두기도 했었죠. 시체 강간은요, 제프리 다머에게 주체할 수 없는 성적 만족감을 주는 즐거움들이 됐고요. 방금 자신이 강간한 시체를 토막내는 것은 자신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만족감 그 이상의 가장 즐거운 일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숨어있는 진짜 즐거움은 따로 있었죠. 아주 피해자들의 시체를 잘라 먹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죽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몸 안에 있을 때 하나가 되어 있다라는 기분이 좀 들었고요. 이런 과정을 위해서 좀 식인을 즐겨 했었다 그래요. 제프리 다머가 주로 피해자들의 머리와 심장, 내장들을 냉장고에 보관했었고요. 이제 좀 혼자 있는 기간이 많다 보니까 외로움을 좀 느낄 때마다 꺼내서 요리를 해 먹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동의 이유는 시체의 살점과 심장을 먹으면서 피해자와 자신이 완벽히 하나가 되어 있다라는 일체감, 좀 이런 것들을 원했다, 그렇게 믿었던 것 같고요. 인육을 먹는 행위는 시체를 강간하면서 느끼는 성적 쾌감과 비슷한 어떤 절대적인 기쁨을 주기 위한, 이런 것들을 느끼기 위한 이유도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뭐 다 먹었던 건 아니에요. 살해한 사람들을 오히려 자신과 관계를 맺을 때, 성관계를 맺을 때 좀 자신이 좀 만족하지 못했던 상대 이면은 죽인 뒤에 바로 토막내서 사체를 처리해 버렸고요.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었으면은 그래도 죽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희열을 그리고 기억하기 위해서 시체의 손이나 성기, 머리 같은 신체의 일부를 잘라서 먹었죠. 그리고 이제 약품 처리를 해서 기념으로 보관하기도 했고요. 저장해 뒀다가 먹기 위해서 살점을 손질해서 인육으로 만들어 냉장고에 보관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살인을 반복하면서 처리해야 할 시체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죠. 예전에 마당과 지하실이 있던 집, 고향집이나 할머니의 집과는 다르게 현재 제프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요, 아무리 시체를 잘게 토막을 내도 처리할 수 있는 공간들이 좀 부족했습니다. 처음 몇 번에는 아파트 벽을 부쉈어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이제 토막난 시체들을 넣었어요. 그리고 다시 벽을 막았고, 이러한 식으로 처리를 해왔지만 그마저도 이제 공간이 좁았고요. 시체는 점점 집안에 쌓여가자 며칠을 고민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려요.
자기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화학용품으로 동물들의 시체를 처리하던 그 기억이 떠올랐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아파트 집안에 대량의 염산이 들어있는 드럼통 하나를 구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드럼통 안에다가 그동안 부피가 커서 처리하기 힘들었던 토막낸 시체들을 넣었죠. 그래서 천천히 녹였었다고 합니다. 1990년부터 2년간 7명을 더 살해했고요. 시체들이 쌓여있는 아파트가 발견될 뻔했던 그 제프리 다머의 첫 번째 위기는요, 1991년 5월 27일이었습니다. 사진 모델이 되어달라면서 집으로 유인했었던 그 작은 동양인 남자아이가 탈출했던 바로 그날이었죠. 맨 첫 부분에 말했던 그 동양인 남자아이가 이 얼굴입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요, 13번째 희생자가 되기도 했던 라오스 출신의 14살 코니락 신사손폰이라고 하는데요. 우연히 버스 정류장에서 자신을 아마추어 사진작가라고 소개하는 제프리 다머를 만나게 되었던 거죠. 자신의 사진 모델을 해주면 많은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에 당시 신사손폰의 집이 좀 형편이 좋지 못했다 그래요. 이 제안을 받게 되었고 악취가 진동하고 있는 제프리의 아파트로 들어가게 됐던 거죠. 여기서 제프리 다머가 자신의 주 수법대로 신사손폰에게도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먹였어요. 그래서 정신을 잃게 한 뒤에 강간하기 시작했죠. 신사손폰이 슬슬 약에서 깨어나면서 도중에 자신이 몸을 누군가가 더듬는 것 같은 느낌에 깨어났다 그래요. 눈을 살짝 떠봤는데 제프리 다머가 위에 올라가 있었던 거죠. 좀 되게 괴롭고 끔찍하긴 했지만 계속 기절한 척을 하면서 조용히 때를 노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중에 잠깐 제프리가 방심을 하게 되면 그 틈을 타서 아파트를 탈출하려고 했었대요. 몇 번을 탈출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계속 붙잡히면서 더 심한 폭행을 당하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아파트에서 빠져나오는 것에 성공을 했던 거죠. 그렇게 밤길을 달려서 도망을 치다가 한 가정집에 들어갔어요. 주부와 딸들에게 목격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보호를 받고 있었지만 뒤늦게 약 기운이 다시 올라와서 취해가지고 기절했어요. 그 사이에 경찰들이 방문했던 거고 자신이 겪은 일을 제대로 알리지도 못한 채 경찰에 의해서 다시 제프리 다머의 집으로 돌아가게 된 거였죠. 그렇게 제프리 다머가 한 번의 위기를 겪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살인 행각이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이 14살의 신사손폰이요, 결국 제프리에 의해서 잔인하게 머리와 사지가 절단됐고 두개골에 구멍이 뚫렸어요. 그래서 염산에 뇌와 얼굴이 녹았으며 신체의 일부를 먹히게 됐습니다. 아까 봤었던 그 이 두 개의 두개골 사진 있었죠. 이 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사손폰의 두개골이라 그래요. 그리고 신사손폰은요, 1988년 제프리 다머가 성폭행을 했다던 그 동양인 소년 사라반이 있었죠. 그 사라반의 친동생이기도 했었습니다. 형제가 모두 제프리 다머에게 피해를 입었어요. 만약 이전에 경찰이 사라반의 동거인이라고 했던 막 주장하던 제프리 다머를 조금만 자세하게 조사를 했다 하면은 이 신사손폰은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추가 피해자도 없었을 거예요. 연쇄살인이 여기서 끝나버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경찰들은 새벽 시간에 귀찮은 사건이다 라면서 이 사건을 적당히 마무리했고요. 오히려 피해자를 가해자에게 맡겨버린 꼴이 됐었죠. 그리고 같은 해 7월 22일 제프리 다머의 피해자 중에 유일한 생존자였던 트레이시 에드워드가 탈출하기 전까지 2달 사이에 4명을 추가로 살해했고요. 피해자들의 머리와 심장을 포함한 아까 사진에 있었어요. 내장 일부를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한 에드워드가 경찰을 만나게 되면서 제프리 다머의 잔인한 연쇄살인이 드디어 막을 내리게 되었던 거죠. 체포 당시에도 제프리 다머는 술에 취한 상태였었다 그래요. 그래서 한동안은 조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술이 깨자
그동안 자신이 저지른 17번의 납치와 살인을 모두 순순히 자백을 했다 그래요. 살해 과정까지도 모두 진술을 했는데 주로 이러한 방식이었다 그래요. 피해자를 집안으로 유인해 오는데 성공을 하면은 가장 먼저 약이 섞인 음료수를 먹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절을 시키죠. 그 다음에는 끈이나 수갑 등을 이용해서 몸을 묶은 후에 몸 안에 이물질을 넣습니다. 고문하거나 눈을 파내거나 신체를 자르기도 하고요. 자신만의 실험을 하는 거죠. 이것저것. 그리고는 마지막에 목을 졸라 살해를 하고 시신을 강간한 뒤에 시체 처리를 위해서 토막을 낸 뒤에 일부를 냉장고에 보관하기도 했고, 나머지는 염산이 든 드럼통이나 벽을 파낸 자신의 집 안에 매장하는 식으로 범행을 숨겨오던 것이었죠. 제프리 다머가 살해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이요, 백인이 아니에요. 백인은 한 명도 없었고 모두 흑인과 아시안, 히스패닉계 남자들이었는데 연령대도 다양했어요. 14살부터 41살까지였습니다. 경찰이 체포 후에 유색인종만을 노렸던 특별한 이유가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제프리 다머는 그게 자신의 취향이기도 했지만 더 큰 이유가 백인이 아닐 경우에 경찰들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이 이 부분을 노린 것이다 라고 밝혀서 이 인터뷰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미국 사회가 경악을 했었죠. 제프리 다머의 첫 번째 재판은요, 1992년 1월에 열렸습니다. 변호인단은 제프리 다머가 중증 정신질환자이며 치료를 해야 한다 하면서 선처를 좀 해달라는 주장을 했지만, 배심원들과 판사는 정신적으로 정상이 아닌 사람이다 라고 해도 이게 법적으로 인정될 정도의 심신미약자는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이 사람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알지만 그걸 감안해도 너무 심했다 라는 거죠. 1992년 2월 15일에 미국의 위스콘신주는요, 이 지역은 사형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최고형은 무기징역이 되겠죠. 한데 너무나 잔인하기 때문에 단순히 무기징역만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법원의 판단은 무기징역을 15번을 선고합니다. 총 957년의 징역을 받았다 그래요. 재판이 끝난 뒤에 제프리 다머의 정신감정이 이어졌어요. 검사 결과가 경계성 인격 장애와 높은 수치의 반사회성, 우울증과 같은 낮은 자존감을 보였었다고 합니다. 제프리 다머의 교도소 생활은 또 의외로 아주 모범적이었었다고 해요. 제프리 다머가 감옥에 간 뒤에 독실한 크리스찬이 됐어요. 매일 성경책을 읽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심지어 저의 죄까지도, 이런 말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이야기를 들었던 교도관들과 주변의 재소자들까지도 굉장히 경악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잔인하고 유명세를 탄 연쇄살인범이 잡혔으니까 언론사에서 또 많은 인터뷰가 왔었겠죠. 대부분의 인터뷰 요청에 전부 솔직하게 대답을 해줬고요. 대신 인터뷰의 대가로 뭐 담배나 햄버거 같은 바깥 물건들, 음식들을 요구하면서 편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일화로는 재판으로 뉴스가 나오면서 신문이랑 제프리 다머의 얼굴이 공개가 돼버려요. 미국의 전 지역에. 그러자 많은 여성 팬이 생깁니다. 제프리 다머에게 결혼하자라면서 청혼하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었고요. 교도소 안에서 쓰라면서 자신의 돈을 보내는 여성들도 있었다 그래요. 교도소에서 제프리 다머를 살해하기 위한 시도도 여러 번 이뤄진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프리 다머가 살해를 했던 그 피해자들 대부분이 흑인, 뭐 아시아인, 히스패닉, 남미계 사람들 같은 유색인종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안 그래도 당시에 좀 인종차별을 받던 유색인종들이었는데 그 유색인종만 골라서 살해를 했으니 얼마나 교도소 안에 흑인들, 뭐 다양한 사람들이 제프리 다머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겠죠. 당시에 이 교도소도 흑인 재소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교도소 내에서 당연히 이 일로
굉장히 분노하고 있었고요. 서로가 나서서 제프리 다머를 죽이겠다라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그리고 결국 사건이 터진 겁니다. 감옥에 갇힌 지 3년도 되지 않았는데 94년 11월 28일입니다. 제프리 다머가 죽은 날이에요. 제프리 다머는 평소처럼 다른 재소자들과 같이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이 남성이 접근했습니다. 같은 재소자였는데 이름이 크리스토퍼 스칼버라고 합니다. 흑인이고 무기징역수였는데 제프리 다머와 인종차별 문제로 시비가 붙어버린 거죠. 그래서 싸우던 도중에 제프리 다머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살거나 죽거나 상관이 없다. 죽이고 싶으면 어서 죽여봐라 라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크리스토퍼는 제프리 다머의 머리채를 붙잡고 화장실 변기와 바닥에 여러 번 내리치게 됩니다. 이 일로 제프리 다머의 두개골이 깨져요. 그러면서 사망하게 됐어요. 이렇게 미러키의 식인살인마 제프리 다머는 콜롬비아 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들의 손에 의해서 사망하게 됩니다. 아래에 있는 사진이 사망한 날 나온 신문인데요. 여기 이렇게 작은 텍스트를 보시면은 정의는 살아있다 라는 이제 제목으로 희생자 가족들의 인터뷰가 실린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제프리 다머가 감옥에서 다른 재소자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자 시체가 집으로 보내집니다. 시체 처리에 대해서 그 부모의 의견이 엇갈렸어요. 어머니는 아들의 뇌를 연구하게 해서 살인마 연구와 예방에 도움을 주자라는 말을 했지만 아버지는 그냥 조용히 아들을 화장하기를 원했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아버지의 의도대로 제프리 다머는 간단한 장례를 치른 뒤에 화장이 됐고요. 남은 제프리 다머의 재산들이 피해자의 배상금으로 전달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미러키의 식인살인마가 사건이 완전히 끝나게 됐죠. 여기까지가 유색인종의 남자들을 상대로 동성애와 시체 강간, 연쇄살인, 그리고 식인을 일삼으면서 17명의 사람을 살해한 제프리 다머의 이야기였습니다. 제프리 다머 사건에 대해서 좀 재미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소개를 한 뒤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유명한 가수예요. 미국의 팝 아티스트 캐샤인데요. 2010년에 발매된 앨범에 카니발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제프리 다머와 관련되어 있는 가사들이 있어요. 우선 좀 들어볼게요. 이 부분인데요. 뭐 유명한 가수다 보니까 뭐 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들어본 적도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이 가사가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너무 나에게 잘해주면 네 심장을 먹어버릴 거다. 널 죽일 거다. 그래서 제프리 다머처럼 해버릴 거다 라는 정도의 뜻이 되는 건데 굉장히 문제가 있었어요. 당시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좀 유명한 나름 좀 알려진 아이돌 가수가 이런 가사와 함께 범죄자의 이름을 사용해서 노래를 낸다. 그리고 팬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따라 부른다 라면 엄청난 파장이 있겠죠. 이게 사실 외국의 사건이라서 그렇게 체감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비유를 좀 해보자면 우리나라의 어떤 여자 솔로 가수가 20대 중반 정도의 여자 솔로 가수가 나타나서 널 잡아먹을 거야 유영철처럼 이라는 가사를 써서 노래를 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걸 따라 부른다. 어린 아이들이, 중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엄청나게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캐샤도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어요. 하지만 뭐 그렇게 큰 문제까지 번지지는 않았고 그냥 좀 기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사그러들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 볼게요. 유일한 생존자이자 극적으로 탈출해서 제프리 다머의 체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남성입니다. 트레이시 에드워드예요. 당시 미러키의 식인살인마를 잡은 사냥꾼이다, 어떤 예수다 라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추대를 받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도 범죄자입니다. 결국 20년 뒤에 2011년에 한 노숙인을
다리에서 던졌어요. 그래서 살인을 한 혐의로 고발돼서 교도소 생활을 했었죠. 이 사람이 굉장히 추앙을 받다가 한순간에 살인마로 낙인을 찍히기도 했었습니다. 사람은 사실 좀 이렇게 내일이라는 것을 상당히 알 수 없는 이런 일화였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입니다.